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태호 박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완연한 가을인 줄 알았는데 바로 겨울이 와서 요즘 좀 당황스러운데 네. 날짜가 그리고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이 벌써 절반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하순이잖아요. 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머릿속에 올해 계획 4분기 목표 막 이런 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또 12월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말 결산이다 뭐 이런 게 정신이 없고 저희 회사는 또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연말 브레이크라서 그냥 셧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주일이 빠져요. 물론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셧다운이면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겠다. 좋은 일인데 그 앞에 이걸 다 끝낼 수가 있나? 어떻게든 되겠죠. 뭐 올해 초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원대한 꿈이 있었죠. 올해 초에 그래요? 그럼요. 뭐 있었어요? 올해 초에 제가 어쨌든 그 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으로 네. 새해에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해보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된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고. 공약 이행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일종의. 이게 뭐 임기가 있나요? 임기는 2년입니다. 기본. 네. 보통 뭐 연임하지 않나요? 그건 뭐 제가 잘해야 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또 이제 중반 넘어가네요. 또 내년 이맘때면 또 레임덕 얘기하고. 김느낌님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지금 좀 당황했어. 뭔가 있긴 있었겠죠. 뭐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거의 잡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족이 건강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분기마다 다 구성원들이 자기 목표를 세우거든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분기 목표 세울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거. 본인도 잊어먹을 만한 것은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일리 있네. 분기 내내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계속 자기가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과제로 계속 삼고 진전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급적 올려라. 네. 네. 그리고 자기도 까먹을 거는 대부분 까먹고 있다가 이제 그 분기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될 리는 없잖아요. 뭘 했어야 되는 건데 까먹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목표는 꼭 뭐 이걸 달성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폐기해라. 네, 그걸 그냥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폐기하고 그냥 다른 거 세워라. 될 것 같은 거를. 그렇죠. 네, 이걸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뭐 기억은 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염려가 되네요. 날짜를 보니까 문득 좀 불안감이 엄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는 게 별로 없는데 뒤따라가기도 바쁜데 유일한 그렇죠. 자랑. 기억하시죠 이거는? 책사이다 어워드? 그렇죠. 소위 이제 올해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사들을 뭐 서점이든 언론사들 많이들 하죠. 근데 예전보다 많이 당겨서 해도 11월 뭐 중하순인데 저희 그냥 11월에 바로 11월 들어서면 해버린다. 그렇죠. 네. 다음 저희 주제책 때 올해의 책 각자 또 어떤 방식으로 골라서 얘기할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르다 싶지만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들 어떤 것들인지 목록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하면서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버스로 가는 버스입니다. 메타버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뭐 메타버스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곳에서 메타버스 이거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고 관련된 책들도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뭐 이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자 한번 자기 관점에서 궁금한 지점들을 살펴보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네. 그나마 저희 중에서 이제 김느낌님께서 이런 기술에 밝으신 그쵸. 편이라서 전 신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좀 이야기들을 더 들어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궁금한 게 황주부님이 어떤 책 골라서 읽어보셨고 네. 그 읽어보신 감상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세계랑 관련이 굉장히 제일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2020년부터 메타버스 얘기를 들어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메타버스 얘기를 들어본 게 정말 몇 달 안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메타버스 책을 검색해봤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많이 빌리는 편이니까요. 근데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 안에 없다는, 그러니까 입점이 안 된 게 아니라 다 대출 중. 그렇죠. 예약도 차 있죠. 예, 예약까지 밀려서 내가 도서관에서는 도저히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궁금해하고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동안 나는 그러면 왜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정보가 늦다고는 생각을 안 해왔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영역은 진짜 너무 낯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고른 책이 이승환 작가가 지은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입니다. 메타버스가 시작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제가 인간, 공간, 시간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첫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책을 풀어가요. 그래서 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가 뭔가 초월한다는 의미. 버스가 유니버스 있잖아요. 세계. 그러면 뭔가 지금의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초월한 세계란 어떤 뜻인데 이 메타버스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세계 말고 뭔가 가상의 새로운 나의 어떤 캐릭터, 인간과 그다음에 거기만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려왔던 어떤 지금과는 다른 세계가 퉁쳐서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살짝 보여줬던 어떤 힌트 같은 인터넷 안에 어떤 세계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그러면서 왜냐하면 초보적인 메타버스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증강현실처럼 안경을 쓰면 실제로 막 오감이 다 느껴지고 실제로 그 세계에서 그냥 내 캐릭터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거기서 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세계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혹은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왔을 때 너무너무 혁신적이야.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올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세계가 올까? 그리고 그런 세계가 오기 위한 인프라들이 다 갖춰질 수 있을까? 저의 생각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무슨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게임도 되게 즐기려면 닌텐도 같이 뭔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게임기가 필요하다든가 뭔가 기기가 필요한데 실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편하게 다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과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메타버스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진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가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무슨 대기업에서 지금은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라 막 이렇게 그게 안 되잖아요. 대면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데 실제 뭐 신입사원을 메타버스로 뽑고 연수도 메타버스로 하고 그리고 뭐 직방 같은 회사는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실제로 다 그 업무를 보고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너무 낯선 세계고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그래서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다 80대신데 아빠는 인터넷을 하시고 엄마는 인터넷을 못 하세요. 같은 세대를 살지만. 근데 엄마가 약간 남들은 너무나 쉽게 활용하는 이 인터넷 세상을 볼 때 느끼는 약간 당혹감처럼 이게 이렇게 대세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적응이 안 되고 살짝 제페토에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너무 외롭고 낯선 느낌?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반복해서 낯설다, 네. 경호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메타버스 하면 이게 꼭 메타버스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네. 이렇게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증강현실도 메타버스의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그런 SNS 같은 것에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의 하나고 네. 뭐 그다음에 거울 세계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까지 맞아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메타버스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딱 봤던 장면이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그 AR, VR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 자기가 이제 그 안경을 쓰고 그 가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자기 캐릭터가 있죠. 그 안에서 자기 아내 또 친구랑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그 안에서 자기 캐릭터들이 아바타들이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안에서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해서 올려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계정에 올라간 그 사진을 보여줘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저는 낯설다라는 느낌보다는 놀랍다와 재미났다라는 느낌이 더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처음엔 저는 이게 아주 그렇게 전혀 없던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뭐 싸이월드에서 아바타 같은 거 해봤고 그런 가상세계에서 막 서로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 별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얘기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으로는 그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 한 30만 부 이상 팔렸는데 그게 2020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저자분도 이 에피소드로 자기가 이 책을 출판사에 몇 군데 제안했는데 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시간에 이게 막 붐업이 되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처음 마주했던 그 메타버스의 장면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근래 막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되는 상황 자체는 잘 뭔지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새로운 건가? 오히려 이런 느낌이 저는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붐업해서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어쨌든 그 황주부님은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책 정말 본인에게 맞는 이제 막 시작하는 비긴즈, 그쵸? 책을 골라오셨는데 김느낌님은 저는 어떤 책 골라오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골라온 책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이인하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이 뭐 이렇게 나온 지가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2021년 10월 15일에 나왔고 이 책이 딱히 뭐가 이렇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주제라는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알맹이가 없고 약간씩 거기에 추가돼서 뭔가 이제 나오는 분위기.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나마 이제 목차 같은 걸 봤을 때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갖고 왔고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보면 그냥 잘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를 일단 왜 메타버스가 뜨느냐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이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요즘 뭐 소개팅도 이제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진짜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도 이제 줌으로 소개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가 그렇죠. 엄청 이게 새로운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젊은이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왜 이게 이제 뜨냐면 메타버스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가상 공간 그리고 하나는 생활. 가상 공간이랑 생활 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서 보낸다는 거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일단 그래서 광고 매체들은 엄청 지금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상 공간 속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 주의력을 먹고 사는 게 광고 매체들인데 사람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전광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말하자면 플랫폼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하면 뭐 300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숫자는 뜯어보면 근거는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정도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버즈워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행어 일종의 유행어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고 메타버스의 본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공간과 생활.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지금 다들 이제 5G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반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뭔가 캐릭터를 돌리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3D 기술이랄지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구현이 지금 그럴싸한 구현이 지금에서야 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메타버스 황주부님 혹시 뭐 깔아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깔아보진 않고 너미하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SNS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카톡 이런 거 말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리고 다마고치 이런 것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게임도 무슨 우리 뭐죠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이렇게 그런 식의 게임을 해본 적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아니 근데 정말 저한테는 사실은 인터넷도 뭐냐면 생산 도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이 세계 자체가 뭐라고 놀아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낯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때도 내가 가서 뭐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게임을 해도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약간 카드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마작처럼 뭘 맞추고 뭐 이렇게 그렇게 성취감을 그래 오늘 제스티기 한 판 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타입인데 그런 목표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이 공간은.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왜 같이 있는 거냐면 가령 이제 황주부님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핏이 맞고 어떤 인문사회적으로 이게 수준이 맞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한 12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다. 얼마 내시겠어요? 많이 내겠죠. 이제 돈을 낼 의향이 생기죠. 네네. 그런 게 있기만 하다면. 네. 근데 이제 가상 공간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뭐냐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오징어 게임이 엄청 흥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 유명해졌는데 거기에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이 나와요. 이걸 로블록스에 누가 구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블록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그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겠어요. 가령 온라인 공간에 오징어 게임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한 번 참여하는데 $5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 티켓 팔고 그러면 막 한 2,0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5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0요. $10,000잖아요. 그럼 그중에 한 $9,000 정도 상금으로 거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재밌거든.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상금 $9,000 주고 저는 $1,000 버는 거죠. 그런 게임을 하루에 뭐 10판만 돌리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경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예로 든 거고 실제로 있었던 예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없지만 로블록스에서 이러고 노는 애들이 이미 있다. 그리고 이제 황주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맞는 대화 상대를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뭔가 지금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어느 정도로 그것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동시 통역이 가능하고 그래서 세계인이 모여가지고 뭐 철학이든 뭐든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거죠. 지금 뭐 하다못해 뭐죠? 그 한국에서 하는 그 독서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뭐였죠 그게? 이름이? 트레바리요. 트레바리 같은 것도 보면 이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야 되는 회비 같은 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니즈가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가상 공간이라는 공간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메타버스 책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아재들이에요. 나이가 그렇죠. 많은 남자 그리고 교수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든 모든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문장으로 이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너무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상상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해됐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거고 그래서 이미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이제 제페토 같은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죠.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게 꼭 3D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세계인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임 중에 그 모바일 게임 중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포트나이트는 이렇게 뭐 건물을 짓고 남의 건물 때려 부시고 공격하고 나 수비하고 뭐 이러는 게임인데 이 포트나이트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3억 5천만 명이 있어요. 그 중에 60%가 18살에서 25살 사이에 있어요. 딱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나이트에서 작년에 뭘 했냐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공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공연에 1230만 명이 유저가 접속을 해서 이 공연을 본 거야. 여기서 나온 매출이 20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3D냐 2D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상 공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데 저도 참고 도서로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그 로블록스가 저는 정말 미국 중심으로 그 북미에서 10대들이 진짜 많이 한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가입자 수가 아니고 평균 하루에 2시간 반씩 이용하는 사람이 월에 1억 6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게 이거 좀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300만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 3배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반씩 시간을 거기에 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가 놀랍고 이걸 떠나서 그냥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그만큼 시간을 쓰는 일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감각적으로는. 저도 똑같은 부분이 이제 제가 읽은 책에도 나와 있어서 보면서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들어본 거를 여기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처음에 막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요새는 유튜브 진짜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러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 대신에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노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이게 낯설고 당혹스러운데 처음에 사실 뭔가가 새로 나왔을 땐 그런 느낌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 메커니즘에 그냥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추천해주는 영상을 막 누르고 이랬던 것처럼 뭔가 여기에 문법에 맞게 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진짜 뭔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아주 가깝진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느낌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확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어떤 자세히 제 얘기를 복귀해 보시면 어떤 특정한 경험 혹은 재미 뭐 약간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내가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 것, 이벤트.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가상 공간과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벤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요,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분들은 게임 많이 안 해봐도 이 게임은 다 알 텐데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와우라고 하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제 와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메타버스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엄청 센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정해진 그 구성이 있어요. 최적화된 네. 구성해서 딱딱 맞는 호흡으로 정말 우리 소설 같은데 보면 판타지 소설 같은데 보면 그 등장한 인물들이 서로 막 누구는 막 치료를 해주고 누구는 막 뒤에서 막 가서 찌르고 누구는 막 마법 막 주문 외우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게 딱딱 맞아야지만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게끔 난이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이크 도그라는 이제 아이디인데 용개라고 부르거든요. 드레이크가 용이고 도그가 개니까. 아 실제로 어떤 유저 이름이에요. 닉네임인 거죠. 네. 근데 이 유저가 굉장히 독특한 그 행위 그리고 실력으로 유명세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어떤 게임 아니든 어디든 간에 사회 우리 페이스북에서도 보면 그 네임드가 있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있단 말이죠. 왜 네임드냐? 이 사람이 썼던 글이 많은 임팩트를 보여줬고 그게 많이 공유가 돼서 이 사람이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페이스북 그 커뮤니티 안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들한테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생활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뭐 로블록스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 한 번 하고 그리고 뭐 상금을 타고 이건 되게 이벤트고 이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정체성을 여기에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메타버스가 최근 뜨는 이유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의 다음 단계가 지금 이미 동시에 병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계정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존하는 게임이 계정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시간을 부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내가 게임을 뭐 70렙까지 올려놨는데 이걸 돈 받고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게임 회사 거지. 그리고 게임 회사 약관에도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불가피한 뭔가 해서 이게 게임이 삭제되거나 그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게 아닌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어떤 데이터에 게임 회사라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디지털 데이터에 자기 재산성, 이 소유권을 네. 주장하기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요거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포맷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우리 이제 많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뭐 이런 키워드들을 듣다 보면 네네네. 한 번쯤 간접 흡연하듯이 들어보셨을 내 이름이 NFT라는 건데 맞아요. 대체 불가 토큰인가요? 대체 불가능 토큰. 이게 뭐 사실 해석을 한다고 의미가 바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이제 이게 엄청 뜨고 있죠. 뜨고 있고 최근에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중에 국내에서 유명한 사례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랑 붙어서 유일하게 이겼던 승리했던 대국 자체를 NFT화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2억 5천만 원에 팔렸던.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왜 사?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샀던 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나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고 샀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이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분들과 아닌 분들이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 NFT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게 NFT 자체는 뭐 이제 메타버스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기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어쨌든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기술 영역이니까. 근데 요즘 보면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한국에서는 많이 붐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느낌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재를 좀 인증해 준다는 그렇죠. 느낌? 아까 말씀이랑 연결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툴 혹은 회사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보면 게임 회사를 통해서만 내 존재가 그 세계에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회사가 이제 이걸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 자체가 그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건데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NFT도 뭔가 이걸 하여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세계를 운용하는 게임 회사 같은 회사는 있는. 아니 그건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NFT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하는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이제 일종인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NFT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존속하는 한 NFT에 대한 증명을 계속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없거든요. 그냥 이 이더리움이라는 체계를 누군가가 채굴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블록 자체를 누군가는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생태계가 이미 구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약간 복잡하지만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황주부님이 이름이 황주부잖아요. 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을 안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누가 황주부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죠? 없죠. 네. 그리고 와우 게임을 한다고 해도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이 캐릭터가 존재하고 이 캐릭터에 부속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뭐뭐뭐다라는 걸 인증해 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주체, 운용 주체, 국가라는 운용 주체가 아니라 어떤 이 생태계, 여러 사람들이 관련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생태계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식별 넘버가 부여가 되는 거고 이 체계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나의 존재가 그 안에 증명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지금까지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권위 있는 무엇에게 도움을 청해야 됐어. 그게 이제 정부면 정부, 뭐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 생태계를 이제 사용하는 뭐 약간의 수수료 이런 걸 부담하면 그냥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가 저는 왜 뜬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그 밀도와 층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랑 그냥 일반 경제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는 게 다른데 일반 경제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 네. 블록체인에서 NFT라는 키워드를 엮어가지고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는 아 이제 정말 주체적인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죠 보통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실 주제예요. 이제 제가 마침 이쪽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딱 저 부분에서 이제 제 이해는 더 나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술의 맥락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말씀하신 바는 이해는 가요. 구조적으로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제 편제된 권력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창출해내고 운영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뭐 곳곳에 생겨날 수 있는 그렇죠.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세계와 세계가 예를 들면 국가와 국가가 국경이라는 걸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 네. 이제 그 권한이 미칠 수 있는 공간, 사람, 뭐 이게 영역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야말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제 그런 세계가 복합적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저는 그건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다 없이 모두가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세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많은 세계에 겹쳐서 살아간다라는 게 네. 일단 잘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남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가 남는다. 이 정도의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황주부님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사실 그 방금 태호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저한테는 현실 세계가 참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건 현실 세계에 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뭔가 이용하는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 친구들한테는 현실 세계보다 이 세계가 훨씬 중요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을 떠나서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배운 삶의 문법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살아왔던 문법과 굉장히 다른 세계인 거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치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다르겠다. 다르죠. 네. 그리고 이게 단지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달라.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간극으로 되게 저한테는 다가와요.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메타버스가 진짜 막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구현될 거야. 모든 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리에 사람이 없고 집에서도 다 방에 문을 닫고 다 자기만의 그 메타버스 세계에 극단적으로 하면 그쵸? 그런 세계 사실은 오시죠. 그런 배경의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미.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막 메타버스가 제3의 먹거리가 될 거야. 우리가 뭐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데 여기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거야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막 희망으로 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 싫기도 하고 솔직히. 그게 이제 근데 지금의 10대한테는 굉장히 희망차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 다 30대? 어쨌든 기존 기성세대들이 부동산 다 잡고 있고 내가 뭔가 부동산 사려면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야 돼. 근데 뭐 메타버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물론 이제 지금 땅을 분양하는 메타버스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포맷이 거기다가 뭐 해가지고 캐릭터하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일 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 그리고 자기들은 기성세대들보다 기술적인 감수성 측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난 이게 좋다. 저는 이렇게 나올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약간 현업을 하고 있지만 좀 어질어질해요. 아까 그 얘기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태호님이 얘기하실 때 이게 정말 메타버스라는 글자에 어울리는 세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저도 그게 하늘에 이렇게 막 그려지면서 어질어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방향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약간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적응을 해야 될 거다. 마치 우리 뭐 70대 노인들이 뭐 맥도날드 가서 키오스크 주문에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그거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페토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뭐 집회라든지 이런 거를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보라는 거잖아.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이제 어디를 가야 될 건가? 제페토로 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메타버스마다 아까 뭐 제가 포트나이트 얘기도 하고 제페토는 이제 10대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나오겠죠. 내가 이 메시지를 정하고 싶은데 그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뭐 타겟층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그럼 거기 가서 시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이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어떤 지식, 기술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앞으로는 필요할 거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적응, 뭐 학습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벌어질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다수가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이제 매체나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기폭제를 통해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제페토든 메타버스든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여러 기업 같은 곳에서 이제 이벤트성으로 아까 이제 김유키님 말씀하셨듯이 뭐 구찌가 거기에 매장을 낸다든지 뭐 CU가 거기에 뭐 입점을 했다든지 입점을 했다든지 뭐 국민은행이 거기에 매장을 열어서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뭐 대출도 해주고 뭐 저축도 받고 이걸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라서 그게 내가 직접 당장 할 필요도 없고 관심이 있으면 재미 삼아 이제 들어가 보는 건데 어떤 필요에 의한 상황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뭔지 상상은 안 가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 학습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걸 아까 이제 감수성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배운다고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예, 내가 그게 그 세계 본질이 뭔지는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감각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인터넷도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막 99년, 98년, 99년이죠. 다음에 다 한국 사람들이 계정 만들 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걸 뭐라고 포털 사이트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마 난망했던 기억들이 다들 나실 거예요. 근데 막 다 이메일을 거기서 계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뭔가 메일을 보내보는 체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자주 접속하게 되고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자리를 잡게 된 거잖아요. 뭔가 그런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산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뭐 미술품 같은 것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의 관심만 이제 받게 되는 이슈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대선이라든지 뭐 그런 현실 세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태나 사건 같은 것들이 결부된다면 다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연대하고도 중요하고 이제 기성세대하고도 중요한 화두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이 약간 그 단어 자체의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 약간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 그거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민주주의예요. 사실 생업이라든지 뭐 그런데 이제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어 왔던 거죠. 근데 가령 이제 메타버스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 메타버스에 뭐 들어가서 자기 인증하고 핸드폰으로 인증되잖아요. 그리고 투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론이 나올 수 있죠.
마치 트럼프 현상처럼. 네. 뭐 지금도 보면 well educated된 잘 배운 대학 교육을 마친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이런 사람들이 가진 국가나 정부에 대한 어떤 감상, 어떤 태도, 고정관념 이런 거랑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방향으로 다수결로 딱 깠을 때 확 쏠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죠. 여력이 되면 특히 그리고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리를 해서라도 학습을 하셔야 되는 영역.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그 피해갈 수 없다. 스튜디오 안에 계신 참여연대 선생님들께서 한 분은 고개를 돌리셨고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한참 2000년, 2010년대 이제 일베 20대 뭐 남성들 엄청 깠잖아요. 이상하다 애들이 이러면서. 근데 그들이 뭔가 생각보다 많은 어떤 표를 응집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세력이 되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저는 문득 이런 거 하나 궁금해지는 대목이 제가 읽은 책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봤는데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작게 축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돈을 내고 입주를 하면 거기서 이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아주 풍요롭진 않은 자산이지만 그 세계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게 뭐 100분의 1.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어들잖아요. 뭐든지 딱 필요한 땅도. 네, 그러니까 자원을 사용하는 자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거기서는 여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기는 놓치는. 그래서 그 다운사이징한 사람들조차도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얘기할 때 우리가 가상 세계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 많은 걸 해결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이제 물질적 자원이라는 것에 손실이 이제 급감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지금도 그 가상화폐 얘기 나올 때 뭐 전기 얘기 나오지만, 네. 근데 예를 들면 다 전기로 환원할 수 있다면 뭐 효율이나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긴 들거든요. 새로운 시각이네요. 진짜? 일단 옷을 안 사도 저는 요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옷을 한 벌도 안 샀어요. 안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고 이거 평생 다 다를 때까지 입을 수가 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물건을 쇼핑을 정말 극도로 줄이고 책 외에는 아니 홈쇼핑 많이 하셨던 뜨는 지 오래됐습니다. 책 외에는 거의 쇼핑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지금은 뭔가 그래도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더 즐겁고 이렇겠다 생각하지만 거기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즐거움으로 치환이 되고 구현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면 최근에 이제 그 천연가스하고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시작은 이제 양쪽에서 동시다발로 터졌는데 중국이 우리도 왜냐하면 이제 그 ESG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게 지구를 지금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발전을 많이 하니까 중국은 이제 그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니네 기후 위기에 니네가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주범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석탄 발전 안 하고 뭐 석탄 발전을 안 하는데 친환경 발전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차이를 때울 수 있는 게 천연가스밖에 없거든. 그럼 천연가스를 좀 사볼까? 근데 이제 마침 올해 그
유럽의 이제 친환경 발전의 많은 부분이 풍력인데 네. 유럽에 올해 바람이 안 불었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이 약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원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사겠다고 하니까 확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원래 석유 가격이랑 붙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석유 가격도 올라간 거고.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전력 가격이 당연히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석탄 발전 막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혼란기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훈님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운사이징이란 영화처럼 우리가 어떤 이 메타버스를 주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자원을 소비하는 행위를 좀 덜하게 되면 기후 위기를 좀 더 이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세계가 지탱되고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계속 누군가가 소비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지탱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사실은 겉으로는 이제 지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이거를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올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뭐 석유 가격 폭등이나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엇인데 뉴 노멀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뉴 노멀이 어떤 연속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여튼 적응을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어떤 사실 답을 내기보다는 궁금한 얘기들을 많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통신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제조업이 기반이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새삼 실감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도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PC를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이걸 뭐 역전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 두 세계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제 어쨌든 무게중심이 메타버스나 가상세계로 넘어갈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요. 다음 세대에게는. 그랬을 때 이 실물 세계랑 이 세계가 어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기후 얘기했지만 물건을 줄일 수는 있지만 먹는 걸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내 신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에서 먹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고 당연히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 무게중심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 세계의 역할이라든지 또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확 바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 보면 이렇게 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세계가 실제로 이제 될 수 있죠. 먼 미래에 정말 지구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거가 일종의 그런 철학적 물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가상 세계라는. 저희 오늘 메타버스로 가는 버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버스는 표는 끊어야 될 것 같고 일단 곧 타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타 있어요. 하여튼 이게 어디로 갈지는 진짜 잘 모르겠고 이게 워낙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어느 시점에 이 주제는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현실 세계도 어느 정도 변화를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생겼을 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품었던 좀 물음들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다가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 낮의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오늘 황주부님께서는 이승환 작가의 책 메타버스 비긴즈, 김립김님께서는 이인화 저자의 책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권의 책 가져오셨고요. 저는 깍두기로 김상균 신병호 저자의 책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눈 오늘 책사이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